TVN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모든 국민이 행정 민사상으로 만 나이를 쓰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음주나 병역,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서는 지금처럼 연나이가 유지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으로 파행했습니다. 영연계는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수준 동결안을, 노동계는 12,210원으로 26.9%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제 망신 행태를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킬러 문항의 심각성은 보수 진보 모두 공감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며 대책 역시 절박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부터 전 국민이 1살에서 2살 정도 어려집니다. 행정과 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나이 기준이 들쑥날쑥하면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 국민의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데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집니다. 신생아는 1살이 아니라 0살로 바뀌고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여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준과 정년, 대중교통 경로우대 등은 지금처럼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 나이를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데 병역 의무와 주류 및 담배 구입, 초등학교 입학 등이 그렇습니다. 군입대와 술, 담배 구매는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 2004년생부터 가능하고 초등학교 입학도 관련 법에 따라 올해는 2016년생이, 내년엔 2017년생이 1학년이 됩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같은 반 학생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지만 법제처는 동급생이라면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많이 쓰는 곳 중 하나가 은행 같은 금융사죠. 오늘부터 만 나이를 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은행에서는 크게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보험에는 보험 나이라는 게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한 보험사의 생명보험 상품 약관입니다. 연령 부분을 살펴보니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계약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 전이면 만 나이를, 6개월 이후면 만 나이에 1살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생인 사람이 2023년 1월 1일 계약을 할 경우 만 나이는 39세 10개월이지만 가입 당시 보험 나이는 끝수를 올려 40세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도 5에서 10%쯤 오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면허증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과 실제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적으면 할인해주는 건강 맞춤 보험 등은 또 계산법이 다릅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안 그래도 보험 약관도 어려운데 나이까지 통일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보험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각각 나이가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가입하는 시점도 다르고 해서 회사마다 이렇게 계산일을 좀 가지고 가거든요.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약관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금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전화번호 1332 금감원 콜센터 내에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직접 안내하거나 소비자를 금감원 소관부서, 금융사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사드 괴담 등 7대 환경 괴담이 팩트체크 결과 다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6개월 방류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민주당 표창원, 손혜원 의원은 가발을 쓰고 춤까지 추며 사드 배치에 반대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사드 전자파 때문에 성주의 기지 근처 마을에서 암 환자가 9명이나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검증 결과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괴담으로 판명났습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사드 괴담을 비롯해 7대 환경 괴담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지금은 과거에 좋은 일 했던 환경단체들이 지금은 괴담단체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7대 괴담엔 사패산 터널, 천성산 터널, 사대강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사패산 터널은 단체들이 환경 파괴를 주장하면서 22개월간 공사가 지연됐고 총 5,3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야당은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바다 생태계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며 일본의 방류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TV조선의 긴급 토론회에선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광우병에 감염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된다고 했지만 광우병 걸린 전 세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수도 많습니다. 데이터를 갖다 드릴까요? 수십만 명이 됩니다. 하루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의 수를 착각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죠. 자, 민주당은 오염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쟁점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문제를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염수는 해류 순환 시스템을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전국을 도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이 유엔을 찾아가 안건 지정을 촉구하는 것입니까? 자,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건 추진. 과연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구조상 성사가 되기는 어렵죠. 아시다시피 이게 뭐 추가 안건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회원국들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9월에 열립니다. 근데 7월 4일경에 아마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직후에 방류 결정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선호가 안 맞는 것이고 또 이미 2021년도에 방류 결정 이후에 국회에서도 규탄 결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정부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는 것도 검토했지만 사실은 입증 책임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무자들의 결론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만 사실은 이 반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결의안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구도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외교적 행보를 한다는 것이 사실 글쎄요. 대통령이 국가의 외교적 대표권을 갖고 있다는 헌법 하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고 이것은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서서
외교적인 성과가 안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금 좋지 않은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유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시도의 이유는 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갔죠. 예. 뭐 시험도 마쳤다고 하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뭐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슘 우럭이라고 베크럴에 1만 8천 베크럴이 나온 저 기준치의 180배가 넘은 우럭이 나왔는데 도쿄전력이 이제서야 해양 토질 조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방류는 임박했는데 지금 안정성은 뭐 입증이 전혀 안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으로부터 자료 자체를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류가 임박했으면 정부가 이러지 않으면 야당이라도 나서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태평양 도서국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를 비롯한 18개 국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가 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고 홍콩과 마카오 같은 경우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은 아예 일본산 전체 수산물을 금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우리 정부 일일 브리핑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번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지층에다 묻는 것도 있고 지층에 주입시키는 것도 있고 지하에다가요. 매몰하는 방법. 뭐 수소로 방출하는 방법. 근데 왜 해양 투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한 33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300억 정도. 나머지는 뭐 1000 단위에서 한 2조가 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비용을 일본 정부가 아끼고 자국 내에 갖고 있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버리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그랬어요. 고위 관료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할 얘기입니까? 이건 일본 관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대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 그래서 야당이 이걸 국제사회, 우리 결의안 내용을 한번 지금 추진한 내용을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데 내용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이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달라.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더욱더 논의하고 협의해달라. 이 내용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뭐 친윤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들이 결의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 있는 외교통상위원회를 가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논의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뉴스 봤습니다마는 우리 원내대표가 최소한 6개월이라도 방류를 연기해 놓고 한일 상설 협의체를 만들고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자. 신중을 또 결정하자. 바다에 한번 오염돼가지고 오염되면은 바다에 방류돼가지고 그 앞으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좋죠. 이게 방류를 막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근데 2021년도 4월경에 방류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반대한다라고는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등 공동 TF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또 보고서도 냈단 말이에요. 그 보고서가 문제 있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떠한 대책도 추진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년이 지난 이후에 거의 일본이 국제공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확정한 뒤에 다시 똑같았던 그 멤버들이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반대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남냐면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다가 막히면 지금 정부에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당시에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입장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관철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미 너무 와버렸거든요. 그렇다면 피해 누가 보느냐? 한국 어민들이 보는 겁니다. 한국 수산업 유통 과정에 있는 분들이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이 완전히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정도로 검증된 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IAEA의 검증을 믿는다라는 그 당시에 국회 결의안에도 들어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IAEA 결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결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라서 일본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이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제로의 어떤 안전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실제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수산물 업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변호사님께서 차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예. 그 결의안 2021년 4월 결의안 나온 거 맞습니다. 그 국회 결의안을 여야가 같이 추진할 때 그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기현 당대표님이 결의안에 들어 있고요.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계시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똑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후쿠시마 오염 원전 오염수가 나오면 우리 동해 바다가 다 죽는다. 우리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다. 이 방류를 저지해라. 규탄한다. 이 결의안 내용입니다. 예. 지금 근데 이 결의안을 낸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여기서 괴담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괴담이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인들 행위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아시지만 지금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제주지사 때 반대 성명 바로 냈어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반대 성명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2년밖에 정권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년 뒤에 지금 위험성이 더 높아졌어요. 일본 어민들이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민 조합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면 안 된다. 일본 어민들과 일본 시민단체와 일본 시민들이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자기 정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음용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용수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피폭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장관이 자기 국민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안전하다고 매일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일본 정부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안전하다, 안전하다. 심지어는 여당은 외국의 교수를 모셔와가지고 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총리께서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스럽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고 지켜야 될 여당이나 대통령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예. 드리면 그 당시에 규탄 결의안에 규탄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이었어요.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라. 일본에 대해서는 이거 방류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방류 결정 규탄이었죠. 그 전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IAEA의 검증 절차에 한국 대표단을 참여시켜라.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두 개는 돼 있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정부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정부가 못했어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려고 검토하다가 입증 책임을 한국에 있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모든 걸 검토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여건하에서 정부가 오히려 더 국제 공조가 더 나아간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이 한국 방문단도 시찰단도 받아들였고 또 태평양 도서국의 시찰단도 받아들였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할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자,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국민 보건상에 문제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입장이었다면 좀 비판받아도 된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과학적 입장에서 과학자들이 원자력 또 공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국민 보건상에 유의미한 유해를 끼칠 만한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90개에서 200개의 실효 채취 연한해에 실효 채취 수단도 늘리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국민적 경제를 위해서 또 이 수산업자들의 삶을 위해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야당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을 못 나갔던 거예요. 검토를 못했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저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여당이 야당이 된 것뿐이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뿐이 없습니다. 일본 입장, 국제적 입장 아무것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과학적인 데이터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야당이 되고 정권이 바뀐 이 단지 변화 그것만 갖고 이렇게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여야 바뀐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지금 대통령실의 지도부가 돼 있는데 그분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고 핵종이 64종 중에 지금 30종밖에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공계 출신 아닙니까? 예. 과학적으로 100% 안전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고 무조건 방류를 해야 된다. 방류를 찬성하고 있고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고 하는 정부 여당이 말씀 잘하셨어요. 정권 바뀐 것밖에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까지 2년이 흘렀지만 일본 정부는 어떤 것도 밝힌 게 없어요. 우리한테 시찰단이 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 시찰단이 무엇을 내놨습니까? 시찰하고 와가지고 아직까지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찰단 갔다 와가지고 객관적 자료를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밝힌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IAEA가 지금 곧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찰단이 내놓은 거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내놓은 거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갔을 때 그 일본 장관들이 그랬어요. 이건 시찰이 아니다. 자료 제공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기계 외형만 보고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부가 안전을 담보해야 되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137만 톤이 한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수백만 톤이 또 나올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 반대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출신인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이거는 절대 이 더럽고 오염된 오염수는 막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소 부분을 하고 있고 3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것,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충분하게 협의할 것 방류 전에.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 그거 안 됐습니다. 우리 전문가를 IAEA에 참여를 일본 정부 보장할 것. 이 3가지 전제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반대를 해온 겁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지금 정부 입장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4년 뒤에 어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지고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번 바꾸신 분들이 지금 여당의 지도부나 의원들이 그때 가서 방류했더니 이번에 우리 반대하겠다. 수십 년 방류할 테니까요. 이제는 맞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정권의 유무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의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생사가.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다 뭐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안전하다는 완벽한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불안하다는 완벽한 증거는 없잖아요. 제 말씀은 이게 유의미한 변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로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자들이 그러기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게 완벽히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 주시면 세상에 완벽한 거라는 건 없는 것이고요. 그럼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그러면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만 하고 그 반대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없는데 그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죠? 그 수산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씀들이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광우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전하다는 국제적인 데이터 이걸 내놔라라고 하시는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데이터를 내놓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안 믿으시잖아요. 정부 시찰단이 와서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으시잖아요. 정부 시찰단이 21명 이게 언제 뽑혀진 거냐면 원안위에 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어왔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서 보고 물론 불안전할 수 있죠. 그러나 불안전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안 믿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논란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간첩이라고 표현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반응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인환 위원장은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간첩이 뽑아준 검찰총장이었습니까? 정권에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 간첩에 딱지를 붙이던 군사정권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이 검찰 출신인 박인환 위원장, 이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란 걸 빼고 설명할 수 없다. 70% 이상 국민이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모른다. 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뭐 이런 발언이 나온 거가 참 믿을 수 없지만, 자,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발언은 부적절하죠. 예. 근데 우리가 통상 이게 간첩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간첩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마치 상대방에게 우리가 특정 상대방에게 유리한 행동을 우리와 이익이 배치되는 예. 상대방에게 유리한 행동을 해왔다라는 수사적 표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전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이런 표현 똑같이 했어요. 그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확정됐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행보에 대해서 수사적 과장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좀 과장돼서 한 표현이지 이게 어떤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다.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적시지만 간첩이다라는 그 어떤 행보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이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 죄가 성립되는 여부를 불문하고요. 자, 문제는 첫 번째는 이런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대공 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속이관이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 대공의 어떤 허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체계적인 이관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비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 도보달인가요? 아니면 2018년도 4월 달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USB를 건넸단 말이죠. 그 USB가 현재
그 국가기록원에도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갖고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죄는 되진 않지만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는 분도 아니긴 해요. 저분이 이제 그 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그 공무수행 사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행위적 근거 없이 저렇게 간첩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이건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도 지금 현직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간첩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참담하고요. 바로 대통령께서는 사퇴를 시켜야 된다, 사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뭐 우리 대변인도 박성준 대변인 얘기했습니다만 그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경찰 제도위원회입니까? 위원장 자격으로 뭐 어디 보수 유튜버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얘기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정보위원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리에서 제가 기사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지금 가짜 뉴스까지 다 얘기했더만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면 인공기가 걸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도저히 역사적 퇴행이고 철진한 색깔론을 하는데 제가 윤 대통령께는 윤석열 대통령께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뒤에 지나가지고 어느 총리실이 됐던 정부 기관 위원장이 공적인 자리에 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데 자리 가가지고 국민 70%가 모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친일파였더라. 일본의 간첩이었더라. 간첩 아니면 저렇게 굴욕적 대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비판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버젓이 한다는 거, 이 얘기를 듣고 어느 국민이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5년 동안 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대통령 간첩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까? 전 그래서 저런 발언을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갖다 붙이더라도 저런 얘기한 사람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자리 정리하고 못하게 해야지 저거를 어떤 미사역으로 옹호를 하면은 저런 분들이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회에 그 역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사실 몰이하는 부분은 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매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정책을 취할 때는 이 나라하고 가깝기도 하고 저 나라하고 배척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본인들 성향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아주 극단적인 비판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지금 이 간첩행위도 물론 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런 뭐 친일이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정치적 공격을 해야 되는 것들은 모든 걸 다 같이 지향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전쟁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추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치 6.25 전쟁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남침을 남침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자, 이런 책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 책을 뭐 저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제 찾아봤습니다. 무슨 예. 책인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의 미중 패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한국 전쟁 당시에 6.25 전쟁 때 미국과 중국의 이런 참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6.25 이제를 맞아가지고 메시지를 냈지요. 이런 책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동족 상잔의 뼈아픈 우리 역사 이런 걸 교훈을 되새기고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은 더 없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이른바 이것도 색깔론이죠. 그리고 진영 가르기인데 이렇게 할 일입니까? 한번 책을 보세요. 이게 공영방송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분명히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의 어떤 성격이랄지. 당연히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개입됐고 소련은 끝까지 감추려고 했고요. 미국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똑 떼가지고 이런 비판을 하고 또 국가보훈처장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국가보훈처장 같은 박민식 처장 같은 분을 임명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6.25 참전용사랄지 베테랑 참전용사랄지 이런 분들의 복지랄지 앞으로 돌봄 같은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본인 총선 생각합니다. 청문회 할 때 총선 나갈 겁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이런 분이 또 메시지를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마치 편갈랐다고. 전직 대통령 이렇게 모욕하면은 속이 시원합니까? 국민들 기분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여당의 총선 전략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그거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생각하고 올바른 역사랄지 우리 국민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리 정쟁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철진한 색깔을 끄집어낸다고 우리 국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라는 이제 그 워딩을 쓴 것을 두고 그 부분은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을 갖다 추천한 글을 올린 날도 문제죠. 사실 6.25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6.25 날 덮어놓고 사실 추모를 해야 되고 덮어놓고 북한을 비판해야 되고 목숨을 잃은 우리 저물군경에 대해서 위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분석적인 책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책을 올리셨어요. 저 해석의 여지는 뭐냐면 항미원조라는 중국 입장하고 또 맞물리는 책이에요. 두 번째는 국제적 대리전이었다. 국제전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침략한 북한의 책임이 뉘앙스에 따라서는 경감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을 도왔던 미국 및 유엔에 대해서는 이거 도움의 어떤 그 필요성 자기들 전쟁이었으니까 이게 도운 게 아니죠. 참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런 어떤 국제 역학 질서에 대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은 약간 경시하고 침략한 그 침략 책임에 대해서 그것도 경시하고 중국이요. 사실 11월 달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쟁에 대해서 참전을 이렇게 늦게 했죠. 그다음에 인민지원군이라는 명목으로 참전했어요. 예. 이런 모든 면을 볼 때는 사실은 중국이 북한의 야국을 지원해 준 것이지 북한이 대리전 형식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책에 대해서 저렇게 올리셨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크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회 전원 퇴장으로 파행했는데요. 자, 경영계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수준의 동결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자, 노동계는 앞서서 12,210원으로 26.9%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아린 기자입니다.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가방을 싸서 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김준영 금속누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빈자리에 김만재 금속누련 위원장을 제청했는데 정부가 수사 중이란 이유로 거부하자 집단 퇴장한 겁니다.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비상식의 노동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선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올린 12,21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형제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 상황에 최저임금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씩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음 회의도 잡지 못하고 있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정 시한을 넘길 거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에 나섰고 민주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110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에게서는 저항하다 생긴 상처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정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여행 가방을 챙겨 범행 장소로 돌아옵니다.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검거 나흘 만에 계획적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피해 여성에게 110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의 몸 곳곳에서는 정유정의 공격에 저항하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또 정유정이 인터넷으로 존속살인을 검색하고 범행 직전 재혼한 아버지에게 연락해 살인 여구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정유정의 이런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자를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약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지난 21일 구속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피해자에게 100여 차례나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죠.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유정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인 충동을 혹시 언제부터 느끼신 걸까요?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피해자 몸에 110차례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잔혹한 범죄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셔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인 범죄는 전형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에 있어서 수사의 핵심은 살인 수법 그리고 살인 동기를 밝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살인 수법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그 잔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절명시키기 위한 그런 그 행위뿐만 아니고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람의 목숨과 관계없는 부위에 대한 어떤 다수의 어떤 그 난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살해 사건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실 통상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동기를 봤을 때에 어떤 원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전혀 원한도 없이 그냥 그 우리가 과외 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가 어떤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약한 여성을 선택해서 했다는 점에서는 통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대법원 그 양형 기준에 보면은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5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비난 동기 살해 중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살해 욕구의 발로로서 이렇게 살인했는 케이스에는 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살인을 함으로써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동기 중에 살해욕의 발로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처벌 수위가 다른 어떤 것보다 비난 동기 살해로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엽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 몸에서 저항 흔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일단 상대방을 피해자를 제압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항은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뭐 나왔지만은 100여 차례에 걸친 어떤 뭐 이 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해에 대한 동기나 이런 건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적이진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살인에 대한 욕구만 있었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실행 단계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압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살해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 여기서 상당히 그 서투름, 그 다음에 유기하는 과정까지 어떤 그 여기까지는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정이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기사에서 나왔지만 이 정유정이 이제 범행 전에 이혼한 아버지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자신이 뭐 큰 일을 저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분도 살해의 동기와 관련해서 지금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한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채무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연정이 있는 그런 연인 관계에 있던 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소에 관계 없는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왜 했을까 했을 때에 지금 하나의 분석은 지금 검찰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에 지금 1살 때 엄마가 떠났고 또 5살쯤에 아빠는 또 아빠로부터도 버림받아서 할아버지가 이 그 정유정을 지금 키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빠와의 개인적인 어떤 연락은 계속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아빠가 재혼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타격이 더 입었었는지 결국 지금 전체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빠에게 어떤 내가 어떤 극단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아빠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저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보통은 아빠하고의 어떤 관계보다는 엄마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히 여성으로서는 그러면 엄마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아빠에 대한 서운함만 얘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희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양형의 산정함에 있어서 지금 그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면서 상당 부분 그 수사를 나름대로 잘 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이와 같은 그 동기에 대한 자백이 계속 그 재판에서도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유정이 이제 검찰 조사 당시에 이제 분명히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정신 감정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심신미약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량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는 굉장히 적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심신미약은 본인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주장을 하더라도 보통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정신감정을 보통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장기간 걸쳐서 그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현실과 자기 머릿속에서 이 괴리된 현상이 있다고는 보여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있지만 사이코패스적인 것은 양형의 요소에 오히려 참작이 될 뿐이지 이것이 감경 요소로 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양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검찰에서 구형 30년을 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 20년을 선고를 했고요. 그런 것을 비춰본다면 최소한 징역 20년 이상 저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서 의사협회와 정부, 전문가 등 3자가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2만 명을 늘려야 한다는 국제연구원과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의사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를 놓고 정부와 전문가, 의사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등 의료 자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2035년 27,232명, 한국개발연구원은 2050년 22,000명으로 예측했습니다. 매년마다 5%씩 증원을 해서 2030년에 정원 4,300명 수준을 유지를 할 경우에 필요한 의사 인력 수치에 가장 근접한. 하지만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소아과가 늘어날까요? 응급의학과가 다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과로 배분이 먼저란 주장인데 현장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 말돌리기죠. 우리나라는 그 배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정책으로 살 수 있는 게 제로입니다. 제로. 그 당사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부는 다음 달 의료 소비자인 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현안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수포로 만들었다며 보이콧까지 거론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의사단체를 상대로만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은 보수와 진보가 모두 공감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가 교육 문제에 무모하리만큼 단호하게 접근한 건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사교육비 문제와 킬러 문항 출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에 달했다며 무리한 입시 사교육 부작용은 시험 유형에 따른 문제풀이 훈련으로 학생들을 내몰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수능과 관련해 평가 문항은 타당도와 신뢰도, 변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킬러 문항은 변별도만을 고려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도 킬러 문항 배제가 대선 공약이었고 킬러 문항 방지법이 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라며 조 교육감은 교육부 총리와 정당,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토론, 킬러 문항 방지법 논의, 교육개혁 논의 등을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킬러 문항 배제 발표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 정부가 사교육 문제에 무모하리만큼 단호히 접근했다는 것 자체는 높게 산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개혁을 위해 여야, 보수, 진보 입장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제는 투명을 다하는 게 아닌가. 보신 것처럼 서울과 전국의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민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월이죠.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면서 이 제도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워낙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하나의 생태계이고 또 어느 하나를 고치자고 했을 때 더 큰 문제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공론화도 하고. 예. 네. 사실 예전에는 뭐 월세 그러면은 뭐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 뭐 이렇게 조그만 집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보통 이제 주택들은 대부분이 전세였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나 봐요. 예전에는 이제 임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세라는 그렇죠. 공식이 있었고요. 뭐 월세는 돈 없어서 산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요, 전국 주택이죠. 월세 계약 비중이 결세 계약이 25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58.1%인데 10가구 중에 6가구가 이제 월세고요. 나머지 4가구가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월세가 더 많아졌다. 월세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이도 중요한데 전국 추이가 올 1월만 하더라도 54.7%였거든요. 근데 지금 5개월 만에 59%, 거의 6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월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뭐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이제 금리가 문제가 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이자 우리 전세가 예전에는 대출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대출을 받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이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뭐 차라리 그냥 월세 내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수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좀 불안하죠.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기 사건이라든지 역전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월세가 낫겠다. 안전한 월세로 돌아서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전세가 집을 사는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없어지진 않고요. 지금 그래도 40% 정도가 전세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사실 전세금 돌려받기만 한다면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기에는 사실 대체가 없어요. 그냥 월세로 전환돼야 되는데 월세로 전환이 되려면 집주인들도 반환해 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세입자는 또 돈을 월세를 낼 만한 그런 자금 능력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이런 비율로 그냥 월세 비중이 좀 늘어나는 정도로 6대 4 정도로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면 저는 월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예전에 사글세에서 네. 뭐 전세에서 집 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계단 형식으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네. 이 중간이 이제 전세가 오히려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로 이제 볼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집주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게 되면 반환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역전세난도 심각하다고 좀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역전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예. 이렇게 월세가 가파르게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역전세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드린다면 예. 우리 깡통전세, 역전세가 지금 뒤죽박죽 섞여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깡통전세는 뭐 그런 겁니다. 내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인데 내 전세가 9억이면은요.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팔아도 전세금을 못 받게 되고요.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낙찰가가 더 떨어지게 되니까 못 받는 이런 게 깡통전세고요. 역전세는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물건입니다. 집값은 10억이고요. 전세는 5억인데 네.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거죠. 4억으로 떨어지게 그렇죠. 되면 1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집주인이 현금이 없다 보니까 그 차익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역전세인데 실제로는 더 심각한 건 역전세가 더 심각합니다. 역전세 비중이 훨씬 더 많고요. 예. 깡통전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전세는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또 문제고요. 네. 저는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년 이내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그 전세 보증금이 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2022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세 가격, 높은 가격으로 많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역전세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거고요. 월세 비중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이 역전세에서 집값을 못 돌려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전세라는 제도가 이게 뭐랄까요, 좀 예. 후진적이고 좀 불안정한 제도이거든요.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집주인 집에 잠시 거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 돌려주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요. 경매 넘겨야 되는데 경매 넘기더라도 전세가율이 낮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세가율이 높다면 좀 굉장히 어렵고 그 법률적인 절차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역전세가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상이고 집주인들도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역전세가 생기면 제가 보니까 집주인들의 반응이 한 두 부류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좀 약간 뻔뻔한 집주인들은 전세금 떨어진 게 내 잘못이다. 예. 그냥 차라리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허그 가서 받아라고 약간 배짜라식으로 나오는 집주인들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돌려주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퇴거자금 대출이 DSR에 걸리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사실 돌려주지 못하는 네. 집주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역전세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청약시장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면 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 예상돼서 높은 관심 받았던 곳이죠. 네네. 흑석 리버파크 자이. 네. 무순위 청약에 2건이었는데 93만 명이 몰렸다고 역대 네네. 최대라고 봐도 되나요? 역대 최대 맞고요. 뭐 사실 저도 청약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두 가구가 나왔습니다. 무순위라고 하셨는데 예. 한 개는 무순위고요. 한 개는 계약 취소분입니다. 무순위는 뭐냐면 계약이 안 되고 하나 남아있던 물량이고요. 계약 취소는 계약을 했다가 부적격으로 이제 나온 물량인데 총 93만 명이고요. 이게 전국으로 그러니까 무순위는 전국에 계시는 집 있는 사람들도 다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사실 약간 뭐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93만 명이면 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인구 다 합쳐준 인구거든요. 그중에 한 명, 두 명 뽑기 때문에 네.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로또 당첨률이 더 높겠네요. 로또가 네.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아파트 거래량들을 좀 보면 네.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가격도 이제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될까요? 일단 뭐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바닥은 탈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2월, 1월과 비교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자 떼고 플러스로 전환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통계만 보면 또 거래량만 보면 늘어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예. 그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요. 회복 속도가 1월보다는 2월, 2월보다는 3월이 좀 가파르긴 했는데 4월, 5월로 접어들면서 좀 완만하게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자면 상승은 맞는데 상승폭은 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매수자들 마음이거든요. 사려는 분들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 또 경기가 불확실성이 있다. 여기에 전세가 약세이기 때문에 역전세도 많이 생기고 있고 1년 정도는 전세가 약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가 약세라는 얘기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올 하반기는 좀 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관광객이 2000년 된 로마 유적 콜로세움에 낙서를 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낭을 맨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콜로세움 벽에 무언가를 새깁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얼굴을 돌리고 미소도 지어 보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2000년 된 고대 유적지 콜로세움에 한 관광객이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기는 모습입니다. Really serious, and all he could do is like smile at me, which obviously he's got no shame whatsoever. 산 줄리아노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무례한 행위라며 신원을 파악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탈리아 당국도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성은 붙잡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100여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We have to preserve what we have. This is rich history here. It helps us learn from the past. I just don't think it's right. 콜로세움에선 낙서와 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한 30대 남성이 콜로세움 기둥에 이름을 새기다 기물 파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는 장난감 병원이 열렸다는데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뚝딱뚝딱 장난감 병원입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되찾은 한 어린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소리가 나지 않는 장난감도 굴러가지 않던 자동차도 이곳을 찾은 뒤 곧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공학기수자들의 재능 기부로 별도의 비용 없이 장난감을 고쳐주는 건데요. 이들은 세심한 손길로 고장난 장난감들을 살핍니다. 어린이들이 다 고친 장난감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네, 장난감을 다시 고쳐 쓸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장난감 고치는 거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모든 지자체에서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와 서초구, 경기 남양주시 등 수도권의 지자체 10여 곳에서 장난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누리집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되는데 한 주치 예약이 이틀 정도면 다 차버릴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버려지는 장난감은 240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800만 톤 가운데 장난감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장난감을 고쳤으면 환경 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장난감 병원 운영은 아이들의 정서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도 참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부터 광주에는 2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전북과 전남 동부로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강원 삼척과 일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은 쌀아구박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보이겠고요. 전주 31도, 강릉과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